천하의 학문을 베풀다. 천하포문 수능국어 박상혁 강사입니다. 예측 모의고사 그 두 번째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예측 1회 끝나고 거의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죠? 3개 이하로 틀리기 시작했다. 그럼 무한 오답 노트 싸움이에요. 여태까지 쌓아놨던 오답 노트 다시 한번 보면서 1차적으로 된 것들만 보고 그죠? 안 된 것들은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셋 점점 늘어가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틀렸던 것들 중심으로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 그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3번 세트는 가, 나희덕, 연두의 울다와 나,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 요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보자마자 나희덕, 연두의 울다는 바로 생각이 나야죠. 일단 나희덕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열차에 있는 상황이고 몸이 좀 안 좋은 투병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투병이라는 정보는 참고로 여기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린 그냥 정보 정도이고 자, 이 상황에서 열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울한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했었느냐 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이 심화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바깥에 연두빛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연두빛 들판의 정체는 무엇이었냐? 네, 벼들이었고요. 이 벼포기들이 아직 초록빛이 아니라 연두빛. 그래서 아직 다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두빛 들판을 보면서 화자가 이제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열차 안에 있는 김밥을 먹던 우울감을 보다가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눈물이 나오기 시작. 이게 우리가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우울감이라는 것이 침전돼서 우울감이 침전이 돼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없을 때 갑자기 눈물이 돔으로써 그죠? 감정이 어떻게 된다? 감정이 샘솟아요. 그래서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된다. 그래서 감정이 몸에 돌기 시작한다. 눈의 주처럼 개는 연두. 그래, 저 빛에, 저 연두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하면서 이 감정에서 내가 뭘 보게 돼요? 그렇죠. 나의 젊은 시절, 아니면 내가 잊었던 무엇 것들, 그래서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생겨나게 하는 역할을 이 연두빛 들판이 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백석 작가이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시 쓰는 배경은 살짝 말씀드렸죠.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학 작가들을 탄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중이고 백석은 가족의 상징인데 아내도 잃고 어머니랑도 떨어지고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족을 현재 잃어버린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그죠? 쥔을 붙이고 월세를 살짝 하고 그냥 지내고 있다. 그래서 가족을 상실한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너무 힘드네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을 상실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것에서 끝내지 않고 이게 뭔가 더 높고 그죠? 나보다 이게 내 뜻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그죠?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계속 굴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나도 삶을 더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갈매나무를 떠올리는 작품이다가 작품의 이름을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이 이것 떠오르는 거는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안 될 정도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떠오르는 게 거의 그죠? 타닥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야 돼. 아 이거네 하면서 바로 아 이거 약간 이런 내용이었잖아.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이 정도 호흡으로 나와줘야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작품 제목만 보고 그게 나오는지 연습하는 게 먼저야. 알았지? 그게 안 되면 학교 시험에서 시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1번부터 풀이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가와나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가는 순차적 구성이다.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냐? 그렇죠. 열차 안에서 밥 먹다가 연두 보고 눈물 흘렸다. 순차적으로. 그죠? 순서가 흐름대로 갔다는 거죠. 역순행은 그의 반대인데 나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닙니다. 그냥 얘도 어떤 방에서 겪은 생각들을 쭉 그냥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전개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방에서 생각한 일을 쭉 그냥 생각한 게 다예요. 역순행적 구성 아니고요. 나는 외부 풍경에 대한 인식이 내면의 감정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외부의 연두를 바라보고 나서 내면의 감정이 아예 움직이지 않다가 감정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내면의 성찰이 상상 속 자연물에 대한 지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해서 내면의 성찰이 상상 속 자연물에 대한 지향. 여기서 나온 상상 속 자연물이 무엇입니까? 갈매나무. 그죠? 그 갈매나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지향하는 쪽으로 갔다. 맞어요. 맞아요. 3번. 가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서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역순행적 구성이냐고 묻는 것이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4번 가와나 모두 자연과의 직접적 교감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가와나 모두 자연과의 뭐를 통해서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맞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다. 직접적 교감이 아니고 관찰 혹은 생각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가와나 모두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교감이라는 것은 감정이 주고받게 되는 감정 교류의 감정 교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두에게 감정을 내가 간 건 맞는데 연두의 감정이 내게 온 것이라 보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상상 속에 나와 있는 갈매나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갈매나무와 교감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찰 혹은 생각으로 바꿔야 가와나 모두 일상적 행위를 먼저 서술한 뒤 그 행위의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저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길이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쥔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성찰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기차 타고 가다가 연두빛 바라보는 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쥔을 붙이는 거, 뭐 우리가 다른 방에 뭐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 월세 하나 구하고 일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쨌든 개인적 의미를 성찰한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에서 이제 내면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맞이하거나 연두고 그 다음에 떠올린다. 어떤 그 대비되는 대상 누구죠? 갈매나무. 그래서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하거나 그래서 눈물, 고통 속에서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 갈매나무고요. 이때 전함의 매개물은 연두, 네? 이때 전환의 매개물은 연두나 아니면 갈매나무는 화자의 현실에 실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눈앞에 있으니까 연두는 실제예요. 화자가 마음속으로 그려낸 상상적 대상일 수 있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가에서 연두빛 벼들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라고 했습니다. 서술어를 보니까 대비되는 어두운 내면과 연두빛이 대비됩니까? 네. 그 다음 화자가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됩니까? 네. 그렇죠. 억눌려 있던 감정이 바로 어두운 내면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눈물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눈물이 돌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다 일어난. 자, 그다음 2번. 연두를 초록과 구별했나요? 네, 좀 다르게 느껴진다.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이라고 인식했나요? 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매개물의 속성을 구체화하여 매개물 연두의 벼들,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 그 벼들이 연두빛이다라는 매개물의 속성을 구체화한 것이고 화자 자신과의 대비를 심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심화됩니까? 뭐가요? 화자 자신과 대비가요. 그렇죠. 나는 연두빛이 아는데 걔는 연두빛. 심화가 맞고요. 나에서 갈매나무는 화자의 관념적 존재로 화자의 관념적 존재 맞. 이를 통해 화자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발견하고 있나요? 뭘요? 화자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있다. 맞나요? 네. 그다음 4번. 나에서 슬픔과 한탄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은 뒤에야 갈매나무를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떠올릴 수 있게 됐나요? 뭘요? 갈매나무를요. 슬픔과 한탄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은 뒤에 떠올릴 수 있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 맞고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데 자, 여기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한 게 아니라 슬픔과 한탄이 앙금이 되어 억눌리니까 그제서야 내가 갈매나무를 떠올릴 수 있어서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서 갈매나무는 어떤 존재냐 하면 지향해야 될 자세니까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인식한다 보단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고쳐야 적절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가의 연두빛 벼들과 나의 갈매나무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의 매개물로 기능한다라고 했을 때 자, 기능하고 있나요? 뭐요? 뭘 기능하나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의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죠? 둘 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니까 이쯤 할게요. 자, 3번으로 갔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제시된 보기에서 가의 연두, 나의 갈매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의 개수를 묻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A, C 적절해요. 화자의 내면의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물이다. 위쪽에 있는 보기에서도 볼 수 있었고 A는 생동하는 자연의 속성이 부각된 대상이고 B는 역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속성이 부각된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눈이 내리더라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가 B고요. 그 다음 생동하는 자연의 속성 연두, 그렇죠? 수런거림 뭐 이런 것이 있었고 네, B 같은 경우는 화자가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어디에 성립되지 않냐면 갈매나무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B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다음 D, A는 햇빛을 통해 화자가 인식하게 되는 긍정적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매개물이다라고 했을 때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완전히 잊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한다 정도입니다. 다음 A는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두고 온 것을 환기한다. 맨 마지막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자, B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그렇죠. 굳고 정한 갈매나무. 눈서리가 쳐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 그래서 적합한 것의 개수는 총 3개가 됩니다. 이 햇빛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갈 건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선생님 햇빛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내면이 어두울 때 햇빛,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햇빛은 부정이죠. 그런데 이 햇빛을 통해서 연두를 인식하니까 그때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밑줄이 얼만큼 쳐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제가 한번 저기 우리 단톡방에 올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입니다. 이건 제가 지문 좀 편집된 부분을 같이 보면서 갈 건데 여기 앞부분 줄거리를 일단 보면서 중략 부분에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개울로 가서 세수를 했다. 아, 여기에서 바로 느껴져야죠. 아, 훈이 취업한 다음에 찾아간 그 장면이구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기술지가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냐, 뭐 수두룩하니까 하면서 관리직이나 이런 빈들대는 직종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하여튼 짜실 때 사람 불리는 소시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였죠? 아, 이게 대기업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죠? 힘없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누구? 훈이.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느껴야 돼요. 이거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하고 나서 근거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꿈이고, 그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할머니로부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가 버스 타러 가는 길에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고, 근데 훈이가 워커의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고. 근데 고모는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주제 전체인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훈이가 젖먹이 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 6.25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서 불모화 안이불 털모 그죠 이 땅에 풀 한 폭이 안 된 땅이 돼버려서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질의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인 스스로자 인정할 인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품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모르겠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후회가 아닌 혼란이 있는 이유는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자기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 틀렸다는 건 지금 인정이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없다. 그래서 좀 두렵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제가 서술형을 냈습니다. 자, 4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카메라 워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가 그죠? 1인称 관찰자처럼 자신이 좀 중심부에 있다가 중심부가 아닌 훈이를 계속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점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여기 초점화라는 언어를 좀 보면요. 서술 시점이 초점화된다는 것은 지금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즉 나라는 서술자가 없을 때 내면 묘사가 있는데 내면 묘사가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질 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부 등장인물,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로 바뀔 때 서술 시점이 일시적으로 훈이에게 초점화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점이 바뀐다는 것은 특정 인물, 즉 전지적 작가가 지정한 특정 인물이 바뀔 때 쓰는 언어라서 잘못된 표현이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훈이의 행동 관찰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구간이 1인칭 주인공과 관찰자가 좀 혼동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요게 맞는 표현처럼 느껴진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니다. 이거는 초점화라는 표현은 언제만 쓰는 거다? 전지적 작가가 특정한 인물을 바라보다가 다른 특정 인물을 바라볼 때 초점화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1인칭 기억해. 서술자의 나의 시점에서 오케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서술자의 내면 심리와 주관적 판단. 주인공이니까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나와 훈이의 대화, 서사가 전개되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워커의 뿌리라도 내린 듯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등 비유적 표현을 썼다. 듯이 가난한 무난한 품종 은유죠. 그래서 인물의 상황과 서술자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비유를 통해 형상화했다. 맞다. 서술자가 과거의 양육 경험을 회상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자, 5번입니다. 나와 훈이의 대화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나는 훈이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요. 네. 누가요? 내가요? 훈이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
훈이에게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을 제안한 적까지는 없어요. 가자라고 했죠. 훈이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아니요. 일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도 내가 버티면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현재의 삶에서 어떤 성취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아니다.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의 말대로 살았을 때 성취가 되길 기대도 하지만 그게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도 기대. 그래서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거라서 그 둘 다 성취라서. 그다음 그런데 이제 훈이는 좀 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삶을 소망할 것 같고요. 나는 훈이에 더 비참해지고 싶어라는 말에서 복수 의지를 잃고 흥분했지만 훈이는 그것이 복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 4번. 훈이는 나의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나요?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은 없고요. 그죠? 간접적으로 그냥 자신의 행동으로 아니야 나 좀 더 비참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지 고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5번. 나는 훈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깊은 후회에 빠졌다. 후회가 아니라 혼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이 맞습니다. 자, 6번 문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나는 6.25 전쟁 상처 때문에 다음 세대인 훈이가 안정적으로 뿌리내기를 바랬다. 근데 훈이는 기성세대가 제시한 삶의 방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자기 몸. 나는 자신이 설계한 삶의 경로가 훈이에게 통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대안도 마련하진 못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나의 혼란은 기성세대가 전쟁 이후 무비판적으로 신봉해온 가치관. 뭐야?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평안한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또 맞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문과 가면 안 되고 이과 가야 되고 이런 거. A에서 훈이가 워커에 뿌리 내린 듯 서 있는 것은 기성세계가 설계한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겠다는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워커에 뿌리 내린 듯 서 있다. 즉 부모가 들어가 아니면 나랑 같이 가든지 같은 그러한 태도에서 훈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뜻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기성세계가 설계한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겠다는 태도로 생각할 수도 있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죠? 나는 서울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같은 그죠? 여기에서 서울로 따라가면 기성세대가 고모인 내가 설계한 경로의 방식으로 또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자기 방식으로 가겠다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드러내는 거고. A를 내가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본 것은 자신이 설계한 경로에서 벗어난 훈이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심리를 드러내겠군. 했을 때 먼 딴 데를 바라보기. 내가 보기 싫어서 먼 딴 데를 바라봐서 훈이를 보고 싶지 않아. 자신이 설계한 경로에서 벗어난 훈이의 모습을 A를 내가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본 것은 자신이 설계한 경로대로라면 그저 카메라 쥐고 부인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 그런 경로에서 벗어난 훈이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죠? 훈이가 행복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그 기대에서 좀 벗어난 거죠. 그다음 B에서 내가 후회가 아닌 혼란을 느끼는 것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 가치관의 한계만을 자각해서 그렇다. 그다음 내가 가진 가치관이 한계가 있은 것이었다니 이런 거고. B에서 내가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은 나의 혼란이 단순한 양육 실패에 대한 자책을 넘어서 가치관 자체의 동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의 혼란이 양육 실패에 대한 자책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막 움직이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동요의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 요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고요. 자, 5번 선택지 A와 B를 종합하면 훈이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일부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했다가 아니라 아직 가치관을 확립은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냥 한번 살아보자.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내 몸으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이기 때문에 아직 확립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라서 정답은 5. 자, 7번 문제는요. 교과서 관련한 현대소설에서 항상 어휘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서 낼 만한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전부 다 뽑아놨고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아는 차원으로 가보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라도 이 단어들 중에서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면 비슷한 문맥적 언어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이다 면 아자가 무슨 아자냐, 연자는 무슨 연자냐, 표자는 무슨 표자냐, 무슨 변자냐 따져가면서 그 한자라서 이런 뜻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서술형 문제 A를 바탕으로 내가 훈이를 키워온 과정을 조건에 맞춰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는 건데요. 내가 훈이의 양육에 개입하게 된 배경적 경험을 A에 찾아서 포함을 하고 그다음 내가 훈이를 키우고자 하는 방식을 A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서술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후회가 아닌 혼란인 이유를 포함해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겪으며 훈이를 이렇게 키우고자 했는데 근데 이러이러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적어라.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뭘 겪으면서 훈이를 키우게 됐습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훈이를 키우게 됐고요. 훈이를 어떻게 키우고자 했느냐? 이 땅에 뿌리내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이란 말이 있죠. 그렇게 키우고자 했으나 그것이 빗나가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 빗나갔다에 초점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요인 중 의문이 드는 요인이 있다면 꼭 제게 개별톡으로 문자 주십니다. 자, 이번 8번과 9번은 그렇죠. 이게 아닌데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아닌데가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돌연사 나오는 거 기억을 할 거고 자기중심적 해석이 너무 가득한 현대사회라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 소외 현상을 겪고 있다. 코끼리 탈주에 대해서 조련사는 코끼리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간 거다. 형사, 이거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나 정치적 테러다. 의사, 조련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 어머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다 사회 탓이다. 내 아들이 그랬으면 좋은 의미의 행동이었을 거다. 뭔가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 자, 8번 문제입니다. 코끼리가 조련사에게만 보인다는 설정은 요 자체 설정을 못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정이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형사가 첫 번째 발화를 하고 지문에 그 밑에 친절한 노크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코끼리가 들어와요. 코끼리는 오직 조련사에게만 보여요. 그래서 조련사와 코끼리에 대한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조련사에게만 보인다는 설정이 있고요. 조련사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변화가 다른 인물들에게는 형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감지가 안 된다. 그다음 코끼리가 번호표, 조끼, 모자, 머리를 차례로 씌웁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어디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각 해설 부분에 보면 처음에 두 번째 해설에서 코끼리가 조련사의 목에 화환을 걸어준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조끼를 입혀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해설마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조련사의 정체성이 단계적으로 소멸해가고 있다. 인간 소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만 차례로 조명이 비춰지는 연출은 인물 간의 대화가 쌍방향적 소통이 아닌 일방향적 전달임을 부각한다. 형사, 의사, 어머니가 결의에 찬 박수를 치는 결말은 조련사가 새 인물에게 기대한 것이 충족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했을 때 조련사가 세 명의 인물에게 기대한 것이 충족돼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아니다. 사람들의 소통 단절이 극에 달해서 그렇다. 기대한 것이 조련사는 새 인물한테 기대한 것이 없어요. 소통되길 기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소통이 단절됐다. 그래서 조련사와 코끼리가 쇼를 시작하는 결말은 조련사가 동물원의 코끼리와 다를 것 없는 이제 수동적 존재로 전락했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선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들이라서 이 선지들 보면서 한 번만 내용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에서 형사, 의사, 어머니가 조련사의 말을 듣지만 각각 자신의 논리체계 안에서 조련사의 행동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조련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형사는 권력의 논리로 의사는 전문 지식의 권위로
어머니는 모성적 보호 본능으로 조련사의 진술을 왜곡하며 이 과정에서 조련사의 진술이 번번이 부정되거나 다른 의미로 변환됩니다. 자, 이건 이미 다 들었던 얘기고. 자, 그래서 형사는 형사 입장으로, 의사는 의사 입장으로 보겠다는 거죠. 형사가 유세장 얘기만 해라며 특정 진술만을 요구해요. 임창권 의원 이름을 분명히 말해라고 지시한 것은 조련사의 행동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는 권력의 논리가 있다. 의사가 조련사의 고백을 모두 녹음했어요 라고 한 뒤에 그건 병이에요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의 권위를 활용해서 조련사의 진심을 병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순진하기만 한 걸이라며 조련사를 감싸면서 노벨 평화상이라도 줄지라고 했어요. 모성적 보호 본능이 조련사의 행동에 과도한 의미, 그죠? 노벨 평화상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진심과 다른 방향. 엄마 그냥 나는 코끼리가 그냥 이상해 보여서 냅둔 거예요. 이 얘기한 건데 아이고 얼마나 착하면 노벨 평화상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과도하게 해석을 시작. 조련사가 형사, 의사, 어머니 각각에게 편안한 미소, 행복한 미소, 살짝 포옹으로 반응했어요. 그냥 조련사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그냥 반응해 주는 거예요. 새 인물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사가 시켜서 했다고 시인을 요구했고 의사가 직면하세요라고 권유를 했어요. 두 인물이 서로 협력한 거 아니에요. 그냥 두 인물 각자의 입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인물이 서로 협력할 리 없고 효과적인 설득 정략 쓴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쌍주기연입니다. 쌍주기연은 기억나죠? 영웅소설이고요. 여기에서 이 가족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아들이 서원수고 아빠는 서안무사. 아빠가 그죠? 남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때 남만태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탈출을 도와줘요. 10년 만에 만난 아빠 서원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태자의 은혜에 보답해서 태자를 뭐예요? 남만의 왕으로 봉하고 기존의 남만 왕은 폐위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의 위기는 적대국에 볼모로 아버지가 붙잡힌 것이고 그래서 충의를 저버린 적대국이 반란이 일으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한 영웅 누구죠? 바로 서원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서술상의 특징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내용이죠. 왜요? 천지적 작가잖아요. 자,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 아니요. 작품 밖에 있어야죠. 서찰이란 서사적 장치를 활용해서 인물의 정체를 밝힙니다. 누가요? 서안무사가 서원수에게 보냅니다. 난 서안무사라고. 사건의 전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한층 더 전개가 되죠. 사건의 결말을 먼저 제시한 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원인을 밝히는 역순행적 구성 아니요. 역순행적 구성 없이 그냥 순서대로예요. 순차적 구성이고요.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 행위만을 제시한다? 아닙니다. 내면 묘사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반복 서술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전지적 작가 시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서원수랑 서안무사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태자는 부왕의 명령에 따라 서안무사를 볼모로 삼아야 했으나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출을 도왔다. 서안무사는 서원수의 서찰을 읽고 부친임을 확인한 뒤 바삐 군영 문 밖까지 나아가 맞이했다. 서원수는 부친과 제외한 감격에 까무러쳤으나 이후 태자를 대할 때는 감정을 절제한 채 처분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태자를 대할 때는 감정을 많이 절제하고 하나하나 따져주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태자는 곡상승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안무사를 풀어주면 서원수가 부왕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승사한테 알려줬고 다음 5번 서원수는 만왕의 죄를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왕이 남만의 왕이 다시 황제, 왕의 위치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했어요. 태자의 인품과 부친에 대한 은혜를 고려해서 목숨만을 주겠다. 그래서 누구? 만왕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12번에 보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라고 하면 호혜적 관계입니다. 상호, 베품이 있다. 서로 상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거. 태자가 아버지 서안무사를 풀어줬기 때문에 남만의 태자가 남만의 왕을 구하고 자신이 황제까지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고 1번 태자가 서안무사에게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한 것에서 은혜를 베푸는 행위에 미래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결합되어 있다.
태자가 곡승상에게 서안무사를 살려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오 라면서 필시 구하여 줄 것이오라고 한 것에서 은혜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란 기대가 전략의 근거가 됐다. 그래서 살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 이미 호혜적 관계에 대한 계산까지 했다. 남만의 태자가. 자, 3번 서원수가 태자의 인품을 보고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라고 한 것에서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인정. 여기서 상대가 누굽니까? 남만 태자. 그래서 인간적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적으로 인정한다. 그 서원수가 가친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태자의 은혜가 서원수의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래서 호혜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 여기서 호혜적 구조를 인정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없죠. 태자의 인품만 보고한 게 아니라 호혜적인 그런 관계로서. 알겠죠?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겠다고 한 것에서 태자의 인품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았던 호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태자의 인품과 그의 은혜를 고려했다. 두 가지가 모두 적혀 있겠죠? 좋습니다. 오직이란 표현이 틀리다고. 자, 다음 지문은 이렇게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융의 무의식이 나오는 그 지문인데 기억나시죠? 꽤 어렵습니다. 처음에 분트란 아저씨는 아예 무의식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프로이트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즉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이것이 좀 섞여 있는데 의식은 자아와 초자가 무의식은 거기에 원초화까지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원초화라는 것은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본능적 선천적 욕구 해당하고요. 이게 이제 이 욕구가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지 성적 에너지만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적 에너지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좌절된 원초화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족시켜주는 게 초자하는 원초의 욕구를 그냥 제어해 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력.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상까지. 이거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선상. 그런데 이러한 자아가 섞여 있는데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원초가 충동성을 지니거나 초자가 절제력을 조정하지 못하면 자아 기능에 무의식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 억압과 승화라는 측면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이고 승화라는 것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예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장애가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린 시절의 자아 기능의 장애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인 시에는 정신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갈등이 창고처럼 쌓여 있으면 성인 때 발현돼서 정신질환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갈등의 창고, 원초와의 창고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입장이에요. 그와는 다르게 프로이트와 다르게 융은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봤습니다.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과정, 즉 개별화시키는 과정,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과정, 정서적으로 균형을 읽는 과정. 의식 속의 자아를 뚫고 개인 무의식 속의 그림자를 뚫고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을 만나 자기를 의식하게 되면 완전한 자기가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융이 되는 과정. 그죠? 그래서 융이 하나의 자기를 인식해서 의식의 통합이 되는 과정이 되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무의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 발견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한 창조의 셈이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13번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가에 따르면 초자아는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 이게 초자아가 아니고 자아고요. 가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식에 존재하는 갈등을 무의식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갈등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나에 따르면 융은 그림자를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건 원형입니다. 나에 따르면 융은 개별화 과정에서 자아가 원형들과의 대립을 유지한다. 아니 대립이 아니라 통합이.
가와 나에 따르면 프로이트와 융 모두 자아가 무의식과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의 성격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약간 프로이트는 갈등의 창고다. 아니, 여기는 긍정적 에너지의 셈, 창조적 에너지의 셈이다. 이렇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가 A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억압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이유 없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어요. 억압 때문이고 어린 시절의 것 때문이죠. 이후 A는 심리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억압이 자신의 불안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에 A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며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억압이 승화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건 융의 자기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프로이트는 A가 그림을 그리려 할 때 느낀 불안감을 아버지의 억압이 초자로 내재되어서 원초와의 욕구와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억압이 초자, 무의식 속의 초자, 원초화를 누르는 초자로 내재가 되어서 그랬다. 프로이트는 A가 상담을 통해 불안의 원인을 깨달은 것을 무의식에 내재된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낸 것으로 보겠다. 자, 그 다음 3번. 프로이트는 A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원초화의 욕구를 예술이란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한 승화의 방어 기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자, 4번. 융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개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의식의 통합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는 A의 불안감이 사라진 것을 자아가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여 의식만으로 정신세계를 구성하게 된 결과로 봤다라고 했을 때,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해서 의식만으로 된 거냐? 아니죠. 그림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융은 그림자와 통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다에 따르면 원초와 초자 중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각각 특정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그래서 찾아 적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원초화가 강해질 땐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충동. 그 다음에 초자가 강할 때는 원칙주의적 성격. 각각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자, 다음 지문은 광합성 지문이고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과학 지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식물은 C3, 3탄당을 써서 그 다음에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더라 4탄당이라고 한다. 일단 얘는 엽육세포라는 공간에서만 일어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자, 거기에선 일단 모든 생물은 명반응과 암반응을 일으키는데, 명반응을 빛으로 물을 분해해요. 그래서 H2O가 암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로,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해요. 됐죠? 그 다음 과정 2, 암반응, 명반응에서 생성한 화학에너지, 이산화탄소 기공, 포도당 플러스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산소가 배출됐어요, 기공으로. 그러면 산소가 배출되고 나면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에너지만 남은 상태에서, 그죠? 이것이 명반응에서 생성한 화학에너지와 같은 말이 될 거고, 얘랑 이산화탄소가 만나요. 됐어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 다음에 RUBP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RUBP랑 결합을 하면 정촉매, 루비스코랑 또 만나서 3탄당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3탄당이 다시 분해가 돼서 포도당과 RUBP가 됩니다. 그러면 이 RUBP는 다시 뭐예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고, 루비스코, 3탄당, RUBP, RUBP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되고요. 그때 이 물은 다시 명반으로 가서 빛으로 물을 분해하고 하는. 됐죠?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온건조 환경 식물의 광합성, C4식물, 엽육세포, 유관속초. 여기선 공간이 두 개라는 거예요. 명반응과 암반응 1단계까지 일어나는, 즉 3탄당, 4탄당, 이 탄당을 생성하는 과정까지가 암반응 1단계. 그렇게 해서 명반응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물을 분해하고 필요한 화학에너지랑 산소, 그 다음 산소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됐어요?
PEP라는 친구랑 사탄당 생성하는 것까진 엽육세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탄당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 분해가 됐을 때 그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명반하게 생성한 화학에너지가 만나서 포도당을 만들어. 광합성이란 게 뭔데? 라고 하면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빛으로 물 분해하고 뭐 하는 게 또 들어가고 하겠죠.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문제 그림 있잖아요. 그림 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내용은 일부러 제가 통찰 모의고사로 빼놨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시험 전날 보는 걸로 빼놨어요. 왜냐? 전날에 보는 게 가장 기억이 오래 남을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1번 C3 식물의 켈빈 회로에서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탄소와 다시 결합한다 등의 이 내용들 아까 봤던 필기 노트에 다 있어요. 꼭 보시고, 여기 잘 보면 C4 식물의 엽육세포에서는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하여 사탄당이 형성되는 1단계. 그다음 이 사탄당은 엽육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유관속초로 가게 되기 때문에 유관속초 내의 켈빈 회로를 통해서 유관속초 세포로 이동한 후에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분해돼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함께 또 배출이 돼요.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또 결합해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자, 16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고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가뭄이 건조해졌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이 주요 식량 작물의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요. 그럼 C4 식물만 연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랬을 때 C3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기공이 닫혀 명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흡수, 명반응에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물의 흡수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고온 건조해서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그죠? 물이 그죠? 더 공급이 되지 않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건 3번입니다. 자, 17번, 18번 민사법, 형사법 파트.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민사법, 형사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하는 건 17번인데 여기에서 형사법과 민사법 파트, 형사법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대변인, 그죠? 검사가 있고요. 범죄자, 피고인 간에 성립을 합니다. 목적은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고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넘겨져요. 그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검사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짜놨는데요. 같은 종류의 범죄일지라도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 동기나 정황, 그리고 피고인 피해자 합의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아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땐 폭행죄와 모욕죄 같은 것들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범죄 입증 요구가 매우 강해요. 왜냐? 형사소송법 제275조 2의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매우 강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럼 민사법은 뭐냐? 검사가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 간의 관계입니다. 목적은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평적 균형 관계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때 필요한 절차가 뭐냐? 원고가 피고를 고소합니다. 네, 법정에. 그러면 원고, 피고, 원고, 고소를 시작한 피고 당해요. 각자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타결하는 것인데 입증의 요구 정도는 형사에 비해 강합니다. 약합니다.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면 되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아까 위에서는 법관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서로 다른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시죠. 17번에 1번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법인 간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유죄 입증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자, 이건 5번만 갈게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합니다. 됐어요? 네, 중요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이 크다,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입증해야 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에 걸려 입원을 했습니다. 검사는 을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를. 형사소송이 진행됐다는 거죠. 갑도 을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했고요.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가 서로 다르다. 그죠?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입증의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럼 그걸 토대로 풀이를 해라. 정답만 할게요. 4번. 형사소송에서 을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이 갑의 식중독과 관련해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게 아니라 선고를 받았더라도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관이 의심할 정도도 없었다. 법관이 의심할 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통상인이라면 의심할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19번. 사실 이것도 좀 쉽게 냈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쉽게 낸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축약이 일어나면 히읗하고 기억해서 디귿 같은 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설마 없죠? 예, 그 다음 넘어가서 20번. 여기가 이제 제가 이번에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이시오 소리랑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현상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문제로 낸 겁니다. 개념을 좀 잠시만 한번 더 정리하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그죠? 일단 합성어 혹은 합성어급의 파생어 한자로 된 접사가 있을 때 보통 파생어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고유어 어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한자어 어근만으로 됐는데도 예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얘랑 된 소리 대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니은 첨가라든지 니은 첨가가 됐을 땐 얘는 니은 첨가랑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 된 소리 대기 현상 아니다. 얘 뭐다? 얘 니은 첨가 현상이랑 다른 거다. 사이 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과 니은 첨가되는 건 구분을 해라. 이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이시옷이 다 적혀 있어서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파트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건 제가 선지를 하나씩 봐드리면 첫 번째 회수는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된 소리 대기가 나타나도 좋지 않는다. 아니요. 얘는 받쳐 적는 예외예요. 그래서 횟수가 위에 있어요. 자, 전셋집은 한자어 전세랑 순우일발 집이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했을 때 전셋집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냐?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자, 봄길은 순 우리말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봄길에서 나타난 된소리 되기를 반영하여 여기서부터 틀리죠. 봄길에서 나타나는 기억이 길이 길로 발음되는 건 된소리 되기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사이소리 현상을 반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려요. 사이소리 현상을 반영하여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봄과 길 사이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없는 것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여기에 이미 자음이 차 있기 때문에 미음 시옷을 동시에 쓸 수 없으므로 그렇다. 4번 나뭇잎은 순 우리말끼리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나뭇잎으로 발음될 때 나타난 니은 첨가는 된소리 대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요. 된소리 대기가 아니고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백앤릿은 순 우리말끼리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나타나요. 된소리 대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게 아니라 받쳐 적어야 돼요. 알겠지? 네, 받쳐 적어야 돼. 그래서 요거 굉장히 헷갈리게 한번 내봤는데 어땠어? 자, 그다음 복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니들이 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딱 보면 주어가 각각 뭘로 써야겠다가 일단 나와야 돼. 주어가. 그래서 여기 잠깐 봐봐. 일단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예시 내가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과서 예시 외적으로 뭔가 낼 것 같진 않았어. 내 느낌에. 왜냐면 꽤 어려워할 거라 느껴서. 그런데 요거 자체만으로. 그럼 여기에서 뉴마가 적용되는 단어와 적용되지 않는 단어를 각각 분류해라. 그러면 뉴마가 적용되는 단어는 뭐뭐뭐고 적용되지 않는 단어는 뭐뭐. 얘네들을 다 주어로 때려야 된다 그랬지.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단어들의 공통된 형태적 특징을 서술해라 라고 했을 때 공통된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은 모두 이음절 한자어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된 구조라는 공통된 형태적 특징을 띈다. 이렇게 적습니다.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리을이 니은으로 변화한다. 해당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서술형 2번 해설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사실상 동어 반복이라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해설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강의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한 학생과 또 카톡을 나눴는데 카톡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은요. 지금 현재 우리 클래스 전체 다 해서 정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불안해하는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 맞아. 잘할수록 원래 더 불안했었던 건가? 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자신감을 갖겠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최소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도 충분히 가득 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했었던 실수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가득 일주일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목표한 성적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하의 학문을 베풀다 천하포문 수능국어 박상혁입니다.